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님 모시고 중국 경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중국 경제가 뭐 망한다고 요새 유튜브에서 극단적으로 막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어렵다는 얘기는 또 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계시기도 한데 마침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또 오늘 개막을 해서 방금 보니까 거기 개막식에서 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5%로 한다 뭐 이렇게 총리가 발표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중국이 정치의 계절에 들어온 것 같아요. 네. 뭐 우리는 국회가 시도 때도 없이 열리지만 중국은 1년에 딱 한 번 열리는데 네. 그게 이제 이번 주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 제일 관심사는 아무래도 1년에 한 번 하는 뭐 중국 정부 당국자가 한 해 동안 청사진을 보여주는 발표를 해요. 네네네. 그래서 정부 업무 보고라고 그러는데 방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1시간 2분 정도 쉬지 않고 네. 뭐 중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아주 재미난 것은 중국이 저렇게 여유가 있나? 이럴 정도로 네. 2024년의 경제 목표, GDP라든지 소비자 물가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뭐 이런 게 2023년하고 똑같다. 똑같다. 그렇죠. 그래서 2023년의 목표하고 2024년의 목표를 똑같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거냐, 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재미난 것은 중국은 이제 91년 이후로 항상 이제 일주일간의 그런 전인대가 끝나면 경제를 총괄하는 총리가 마지막 날 전 세계 이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해요. 즉문즉답을 하죠. 네네네. 근데 이번에 그거 없앴어요. 아, 그래요? 총리가 그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뭐 그렇게 지금 전 세계가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위기다 망한다고 그러는데 멀쩡하게 있을 수 있냐?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중국이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그 사이에 한 5년 동안 미국과의 경제전쟁을 하면서 미국의 정보가 이제 너무 많이 나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있는 것 같고. 자신들의 정보가 미국에.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전략을 아주 모호하게 얘기를 하는. 마치 오리가 물 위에 떠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에서 발은 이제 엄청나게 움직이는 이제 그런 형국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년과 똑같은 경제 목표를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네. 이게 금년도 뭐 똑같이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목표하고 실적은 다른데 지금 표가 나오는데 나오네요. 네. 2022년, 23년, 24년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근데 똑같아요. 근데 그러네요. 주목해서 네. 봐야 되는 것은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재정적자, 예산, 그다음에 네네네. 국채 발행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중국이 대놓고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살리겠다.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예산에서 한 1조 정도 더 이제 쓰는데 그것 말고 특별국채를 1조를 더 발행을 하겠다. 이게 지금 단위가 위안입니까? 그렇죠. 4조 위안, 1조 그렇습니다. 위안 이렇게. 그래서 네네. 지금 작년 10월 달에 1조 정도의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그 한 5천억밖에 안 속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1조 5천억을 더 발행한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중국 GDP가 한 126조 뭐 레벨이라고 보면 한 1.2% 정도의 GDP 플러스 효과가 있어요. 그 얘기는 중국이 작년에 이제 5.2% 성장했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디플레가 돼가지고 이제 명목 성장률은 4.6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난리 난 이유는 실제적으로 5.2가 아니라 4.6이라서 난리가 난 건데 거기서 한 1.2 정도를 더 올리겠다는 게 지금 중국 정부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중국 정부가 발표한 정부 목표를 보면 너무 심심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면 행간의 의미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중국의 정책을 이제 어떻게 하냐 하고 재정 정책을 얼마나 세게 쓰냐는 것을 그걸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4조 원 적자, 1조 원 특별부채, 1조 위안, 4조 위안의 특별부채와 적자. 그럼 5조 위안이니까 이게 사실은 상당히 강력한 확장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작년에도 뭐 재정 적자를 냈었죠. 냈는데
금년에 이제 추가적으로 잘 안 하던 그 중국이 특별국채라는 것을 이제부터는 매년 발행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매년. 그게 에디셔널리 들어오는 거죠. 아. 추가분이. 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역할을 세게 가져가겠다. 그거를 아주 강하게 암시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작년에 4.6%의 명목 경제 성장률보다 꽤 높은 목표를 내심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좀 감이 없는데 우리가 중국 하면은 뭐 7%, 8%, 10% 성장하는 것만 계속 봐서요. 근데 5% 성장만 해도 또 저성장이라고 이제 걱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5% 성장이라는 게 어떤 정도 의미인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에서 인도 빼놓고는 가장 높은 성장이죠. 그리고 우리로 치면은 우리 지금 GDP가 중국의 한 10%, 9% 정도 돼요. 그럼 중국이 이제 5%씩 2년 정도 성장을 하면 한국만한 이제 GDP, 한국만한 나라가 하나 생기는 그런 정도 사이즈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보는 것은 중국이 아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뭐 두 자릿수 10% 성장하다가 5%라고 하는 것은 역대 뭐 최근 40년 중에 최저 성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간과하냐면 사이즈 팩트를 간과를 하는 건데 그 장점인 시대에 보면은 이제 93년에 13.9%를 성장하고 후진타오 때 한 10% 2003년에 그렇게 성장을 하는데 장점인 시대 GDP를 1위라고 하면요. 지금 시진핑 시대의 GDP는 장점인 시대 GDP의 26배나 돼요. 아. 그래서 이제 지금 1%, 5%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장점인 시대하고 같이 계산한다면 이건 100% 이상 성장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단순히 그 숫자의 증가 폭의 하락을 이걸 이제 위기라고 보는 것은 조금 과장이 있죠. 영원히 성장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래도 5% 성장 정도면 지금 사이즈면은 높은 성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무지 높은 성장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G7 국가 중에서 3% 성장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G7 중에서 미국 빼고 나머지 이제 G2부터 G7까지가 이 중국 GDP에 뭐 일본이 제일 큰데 25%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은 나라도 겨우 3%, 2%, 1% 성장하는데 네네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중국의 뭐 4분의 1, 3분의 1 정도 사이즈인데 네네네. 그런 나라의 이제 사이즈에서 5% 성장한다는 것은 저건 너무 빨리 성장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이번에 1월에 무역 그 통계 발표된 거 보니까 중국 관련된 흑자가 좀 늘어났다, 뭐 수출이 늘어났다 이런 기사가 좀 나왔던데 그게 조금 영향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 관련이 없나요? 그것보다는요, 제가 볼 땐 반도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1월 달에 물론 이제 뭐 구정이 있고 없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워킹데이가 얼마냐, 이게 따라서 숫자가 약간 달라지긴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뭐 중국하고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큰 품목이 반도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1%가 지금 반도체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가격이 작년에 우리가 전체 무역 수지 적자가 102억이 적자가 났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중국에서 181억 적자가 났는데요. 우리가 중국으로 홍콩하고 같이 포함하면 중국의 수출하는 게 우리가 654억 달러 정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반도체 가격이 지금 뭐 폭락을 하고 나서 살짝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50%만 올라가면 바로 대중적자 전체 180억 불이 그대로 상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이제 우리가 무역수지 흑자가 좋아졌고 대중국 수출이 좀 개선됐다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반도체 가격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이제 중국이 경기 좋아지면 우리도 좋아질 거 아니냐. 그러나 물론 나쁜 것보다는 좋지만 우리가 지금 중국보다 잘하는 것은 반도체 하나 빼놓고는 없어요. 네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과거에 누렸던 그것은 기대할 수가 없고 대신 중국은 이제 반도체를 못 만들기 때문에 네. 이 반도체 가격이 대중 이제 무역을 좌지우지하는 이제 그런 현상으로 이제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과거처럼 우리가 철강, 조선, 화학, 기계, 뭐 가전, 전자부품, 섬유, 의류에서 이제 돈을 벌던 것은 이제 끝났다. 그래서 믿을 것은 반도체. 뭐 그 정도로 보고 대신 이제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우리가 경쟁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여전히 팔 수는 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리커버를 하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무역 수지 흑자나 이제 수출의 그 증가 폭의 개선, 감소 폭의 개선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키는 반도체에서 모든 걸 다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 경기가 사실은 이렇게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를 결정하는 그런 요인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기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했던 거는 중국 부동산 이슈인데요. 부동산 때문에 사실은 리커버가 그 회복이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주식 시장도 이제 연이어서 영향을 받고 특히 이제 중국의 소비자들의 소비 그 여력 자체가 사실 부동산 상승에서 나온 게 많았는데 이게 꺼지면 내수도 굉장히 무너진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그 부분은 이 경제 성장률 발표하는 데는 영향을 안 준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미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통상 중국이 부동산 경기 하강은 뭐 버블이 생기면 규제를 들어가면 한 8개월에서 19개월 정도면 다 이제 안정되고 끝이 나요. 근데 이번에는 2021년부터 내리 3년을 규제를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죽었고 지금 차트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저게 이제 뭐 부동산 죽으면서 주가도 같이 죽었는데 대략 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50조 위안 정도가 최근 3년 동안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GDP의 39%가 이제 자산이 날아간 거죠. 뭐 그렇다고 하면 5%, 4% 성장하는 나라가 10년 동안 이제 성장해야 될 자산이 날아갔기 때문에 소비가 나쁜 건 분명해요. 근데 이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지나간 얘기고 뭐 거의 우리나라하고 상황 비슷한 것 같아요. 가격이 이제 급락을 했지만 매수세가 없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생각 또 상승에 대한 이제 의문 이런 게 지금 중국엔 작용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 한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중국이 부동산 때문에 망했다 저것 때문에 이제 금융위기 온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장이 심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중국의 부동산은 뭐 GDP의 30%가 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면 경제위기, 금융위기 같이 온다고 그러지만 중국의 부동산하고 건축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업이 뭐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9% 이 정도기 때문에 뭐 부동산이 공업하고 비슷하다 이건 좀 과하죠.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볼 때 보면 뭐를 좀 참고할 수 있냐면 우리도 KTX가 지금 우리는 KTX가 이렇게 뱀처럼 이제 노선이 굽어 있죠. 근데 중국이 북경에서부터 항저우까지 오는 고속철도를 보면요. 지도로 보면 일직선입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 뭐 안에 도시도 있고 문화재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사회주의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얘기하면 그 부동산 투기든 또는 부양이든 이제 한 방에 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서방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이제 액션을 하냐. 죽인 것도 정부지만 살리는 것도 정부인데 방금 아까 차트에서 나왔지만 중국이 3년 동안 내리 이제 문제를 이제 크게 만들었다가 GDP의 30%, 40%가 날아가는 바람에 그 수요하고 공급 양쪽에서 그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규제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가 아니라 부양으로 올랐었죠. 그래서 금리 낮춰주고 또 이제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집을 살 때 뭐 예를 들면 20% 선수금 내고 80%는 30년 모기지로 사요. 근데 이거를 20%를 예를 10% 낮추면 한 채 살 걸 두 채를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그 외지인, 그러니까 호적이 예를 들면 내가 그 충청도에 본 적이 있는데 서울에 와서 이제 생활을 하더라도 직장 갖고 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더라도 호적이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 있으면 나는 서울에서는 외국인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집을 사거나 뭐 이러는 복지에서 차별이 있는데 외지인이 이제 북경이나 대도시에서 집을 사는 제한도 풀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풀어줬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회사들이 대거 부도가 났는데 그 부도난 이유는 최근 3년 동안 부동산이 투기를 조장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대출해 주지 마. 그렇게 갔다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대출을 뭐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먼저 해줘라. 선대출을 해줘라. 그리고 부도난 회사까지도 돈을 이제 지급하는 그 부동산 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까지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의 최악은 작년 7월 달, 그 빅구엔이 그 중국에서 2022년 1등했던 회사가 부도났던 네네. 그 타이밍이 최악이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회복되는 단계, 이제 그런 단계인데,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이제 퍼넣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예상은 아마 2025년 정도라고 이제 봤지만, 그게 아마 2024년 한 3, 4분기 말이나 4, 4분기면 아마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게 소비에 영향은 미치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 최근 3년간의 영향을 미쳤고 더 이상 뭐 내려갈 이제 부동산도 없죠. 그리고 지금 가격을 보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아마 최악은 가고 아마 리커버의 회복의 이제 단계가 시점이 언제냐 그걸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3분기, 4분기 정도 네.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희 이거 궁금한 게 많이 해소됐습니다. 근데 다시 전인대 얘기를 잠깐 돌아가서 혹시 추가로 좀 세부적으로 짚어봐야 될 내용들이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확장 재정으로 간다. 요거는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목표 수치는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 샷 그냥 이제 폼으로 치는 거고 정과 같다 뭐 이런 정도로 가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정책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보면은 중국이 뭐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소비의 GDP 기여도가 83%나 돼요. 그래서 소비가 죽으면 큰일 나는데 이 소비가 잘안 사니까 뭘 하냐면 이번 이제 전인대에서 나온 얘기는 2조 환신이라고 그래서 2구 환신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는데 가전제품, 자동차 요 내구 소비재를 이제 구형을 신용으로 바꾸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이걸 지금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09년, 10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났을 때 그때 이제 썼던 정책인데 이걸 다시 리바이벌을 하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이나 또 SOC, 그 다음에 학교, 병원, 공공시설에 시설을 다 좀 개최를 해라. 이제 이게 이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마 내수 쪽에서는 그 구형 제품의 그 개최를 하는 과정에서 이 수요가 이제 창출되는 요거 하나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주가가 폭락을 하다가 최근에 아주 강하게 반등을 해요.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은 하루에 뭐 30%씩 올라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죽여버리질 못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내성만 기르고 오히려 더 이제 중국이 목숨 걸고 국산화를 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신기술 산업, 첨단 산업에 대한 이제 정부 지원이 미국과 전쟁을 하기 전보다도 훨씬 더 공격적으로 더 이제 큰 폭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중국이 이제 7개 전략 신흥 산업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다가 이번에 또 하나 더 한 것은 미래 산업이라는 이제 이름을 붙이면서 거기에 예를 들면 AI라든지 그 양자라든지 뭐 이제 바이오 제품 생산이라든지 뭐 6G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이번에 다시 이제 지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소비 쪽에서는 그런 이제 그 내구 소비재 산업, 그 다음에 이제 SOC에 대한 투자, 요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증시에서든 뭐 경제에서든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기술, 미국과의 전쟁과 관계에서는 국산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산화 다음 단계를 지금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을 이번에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까 하는 것 싶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정부가 하던 거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한 점도 있는데요. 자동차 특소세 같은 거 우리 정부도 그때 신차 보조금 주고 특소세 감해주고 이런 것들 했던 것 같은데 그 전형적인 경기 부양책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죠. 중국도 네. 2009년에 이미 한번 썼던 것을 리바이벌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독특하게 낙관론을 우리 지금 여론 지형으로 보면은 낙관론을 좀 펼쳐주셨는데요.
이렇게 중국 경제가 좀 살아나면 우리 경제하고 연관지어서 볼 때 아까 반도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중국 경제 살아나면 반도체도 살아난다 이렇게 봐야 되나? 그럼 우리 경제를 보는 거하고 연관시켜서 보면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당연히 그런데요. 중국이 전 세계 우리 반도체 많이 들어가니까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가 들어오는데 자동차가 들어오는데 전 세계 최대의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 전기차, 자동차의 시장이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이 최근 3년간 코로나 때문에 그 개최를 못했던 거죠. 핸드폰도 안 바꾸고 노트북도 안 바꾸고 그래서 금년부터 이제 그런 교체 수요가 살짝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사이에는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졌고 재고가 많다 보니까 이것은 재고를 가져가면은 손해가 나는 거죠. 계속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은 재고가 완전히 스탁아웃된 상태에서 이제 수요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 때문에 지금 최근에 반도체 수요가 좋고 가격이 조금 오른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재고를 채워넣는 단계. 지금은 재고를 가져가는 것 자체가 이제 돈을 버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 중국의 경기 회복이 내구 소비재의 수요로 이어진다는 것은 우리 반도체에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또 이제 건설업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리커버를 하는 단계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이제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건자재 요것들이 플러스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과거처럼 그런 이제 큰 특수는 아니지만 중국이 리커버한다고 했을 때 우리 경제에 당연히 이건 플러스 요인이다. 네. 그러나 그 폭은 과거보다는 좀 낮게 봐야 되고 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중국 경제 낙관론 뭐 얘기는 저는 낙관보다는 한국이 비관을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곧 아까 뭐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곧 망할 것 같고 뭐 이제 부도날 것 같고 뭐 그런 얘기가 2021년에 헝다라는 부동산에서 중국에서 1등하는 부동산 회사가 부도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지금 내리 3년째 계속 쏟아지고 있죠. 근데 그 사이에 중국이 정말 금융위기가 왔거나 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겼냐면 뭐 별로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재미난 것은 우리는 중국이 굉장히 시장이 어려워서 이제 한국 기업들도 이제 다 이제 빠져나왔다, 탈중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걸 우리 시각으로 보지 말고 미국,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미국하고 중국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국의 자동차 회사는 다 이제 철수했고 예를 들어서 핸드폰 회사도 철수했고 뭐 커피 프랜차이즈에서도 철수했고 마트도 철수했고 화장품 회사 다 철수했는데 그럼 미국의 GM, 포드, 테슬라는 중국에서 왜 철수를 안 하냐? 멀쩡하게 있고 애플 아직도 전체 생산의 80%를 중국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타벅스 계속적으로 이게 점포를 늘려요, 중국에서. 그리고 우리 이제 엘마트, 이마트가 중국에서 문 닫고 나왔지만 월마트는 중국에서 털고 나온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화장품 회사들 다 이제 나왔지만 에스더로드 같은 미국의 화장품 회사가 중국에서 철수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우리나라 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중국을 판단하면 오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최근에 보면은 과기부가 아주 재미난 이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그 2022년 기준으로 그 10개 첨단 산업인가? 거기에서 중국하고 한국의 기술력을 설문조사에서 평가를 했더니 이제 중국이 우리보다 더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를 빼놓고서는 우리가 중국보다 기술력이 높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중국 걱정할 때가 아니고 우리 걱정이 더 사실은 심각하죠. 그리고 세계 최대의 시장이고 미국 기업들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경쟁력이나 기술력이 떨어지거나 밀려가지고 나온 거를 보고서 저거 시장이 망했다. 또는 이제 나라가 곧 망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과장이 있죠. 그러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72년, 92년 수교하고 나서 30년 동안 2022년까지 중국에서 무역 적자를 낸 적이 없어요. 23년 한 해만 딱 적자를 냈는데 그냥 상식선이라고 하면은 30년 흑자 내다가 한 해 적자가 났으면 야 저거 시장 끝났어 버려야 돼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은 이걸 적자를 흑자로 바꿀 전략 아니면 적자를 축소할 전략 이게 뭐냐를 정말로 머리 터지게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후자가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보다는 중국의 오만한 무례함 여기에 이제 분노하는 눈으로만 이제 중국을 자꾸 보다 보니 거기에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중국의 태초라는 그 연장선상에서 중국을 바라보니까 이게 중국에 대한 우리 판단이 정확치가 않은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곧 망했고 위기라고 하면 미국이 대통령부터 나서가지고 중국을 봉쇄하고 이게 뭐 압박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가만둬도 망할 건데. 반대로 미국이 그렇게 강하게 나간다고 하는 것은 중국의 힘이나 실력이 미국하고 대항하는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국한테 5년 동안 규제받고 통제받고 압박받은데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나라가 과연 있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중국은 우리가 너무 비관론에 함몰돼서 보는 것보다는 미국이 저렇게 이제 세게 압박을 해야 될 만큼 커진 나라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모든 아이템의 시장이 미국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중국에 있다는 거를 이걸 관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쪽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중국 낙관론이라고 자꾸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냉정하게 보죠. 이게 현실론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네요. 미 대선 말씀하셔가지고 네. 미국 말씀하시니까 대선 다가오는데 이거 뭐 시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중국 압박 경쟁할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트럼프 바이든? 누가 돼도 뭐 하겠지만 전략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되면 기술 압박을 계속할 건데 트럼프가 되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뭐 스타일도 그렇지만 남하는 거 절대 안 맡기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의 정책이 소위 말하는 동맹을 통해서 반도체 기술을 맡겠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바이든 대통령의 신의 한 수예요. 그렇게 가면 중국이 악소리가 날 건데 트럼프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고 그러면 그것이 바이든의 공이냐 트럼프의 공이냐 그러면 이제 바이든의 공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것 말고 또 다른 전략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전략, 그래서 제가 볼 땐 그것은 금융일 것 같아요. 금융으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오히려 기술 봉쇄를 약간 풀어주면서 금융시장을 개방시켜서 돈을 털어먹는, 그게 바로 이제 일본한테 1985년에 미국이 했던 전략이죠. 뭐 그때도 공화당이 집권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뭐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24년 같은 경우는 바이든 집권 하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나토, 노 액션 토킹 온리. 미국도 중국도 얼굴은 뭐 이제 붉히지만 절대 주먹은 서로 내지르지 않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우러 이팔 두 개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전쟁을 하기에는 이제 힘이 붙이고, 중국 역시 지금 내수가 안 좋은 상태에서 미국과 싸워가지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이제 일을 만들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선거 때문에 미국이 말은 험악하게 하지만 아마도 미중 서로가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이게 말로만 그치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오히려 뭐 소위 진짜 디리스킹, 반도체 빼놓고는 다 서로 교육을 늘리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질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전 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막 휙 가버렸는데요. 요약하자면 낙관적 현실론. 이게 남들이 다 비관하니까 낙관론처럼 보이는 현실론을 지금 말씀하셨고, 중국 계속 중시해야 되고, 중국은 또 특히 부동산 문제 상당 부분 해결한 상태고 재정 확장을 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구 소비재라든지 신기술 쪽에서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고, 우리 기업들 너무 놓지 말고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주목해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죠. 네, 기가 막힙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끝내주는 세계 시간입니다. 이승원 시사평론가와 같이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오늘은 그 전에 레코그나이즈님 들어오셔서 워커노믹스 기대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승원의 끝내주는 세계도 기대해 주세요. 세 가지 소식 말씀하셨는데, 유럽의 우크라이나 참전, 헌법에 낙태권 명시한 나라, 그리고 미 대선 경선에서 기권표 파문, 이렇게 세 가지 다뤄주신다고 제가 미리 우리 얘기 나눴죠.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달려보시죠. 빨리 그러면 시작해야 되니까 우크라이나 얘기부터. 여기 뭐 서방에서 참전한다고 이야기가 좀 있었죠? 네, 그 참전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까지가 지금까지 뭐 얘기죠. 그러니까 지난 2월 26일에 그 파리에서,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요즘은 이제 독일의 그
독일의 역할이 예전만큼 하지 못하니까 프랑스가 자꾸 자기 목소리를 더 내기 시작해서 항상 네네.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 전체에 대해서 뭔가 형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마크롱이 2월 26일에 그게 원래 있었던 회의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 국제회의라고 해서 그냥 부랴부랴 뭐 만든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 정상들이 한 20여 명이가 참석했어요. 워낙 중요한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외교 현장이라는 게 뒤에서 여러 가지 말들 다 하잖아요. 뭐 할 말, 못할 말, 뭐 서운했던 얘기 뭐 다 하는데 여기서 파병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프랑스 측에서 했다는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네, 마크롱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워딩인지 아니면 그 외교관의 워딩인지 하여튼 그 논의 사항에서 왔고 나중에 기자회견 때 마크롱 대통령이 파병안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사실 마크롱 대통령이 얘기한 거죠. 네, 그러네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화들짝 논란 뭐 독일, 뭐 영국 이런 데는 이제 부인하고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독일 그리고 이 설을 퍼뜨린 체코 총리 이런 나라들은 절대 파병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마치 뭔가 살짝 들킨 것처럼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제 진화하느라고 굉장히 급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당장 뭐 보내자는 건 아니고. 테이블 위에 모든 옵션을 다 올려놔야 된다. 그래서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지 시간 3월 5일 그 외신과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당장 뭐 근시일 내에 파병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확실하게 이제 진화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나오네 가까운 장래 우크라이나 파병 안 한다고 그 안 외신과 한다고 그랬네요. 인터뷰. 네. 근데 이게 100% 싹을 자른 건 아니고. 지금처럼 뭐 당장 할 건 아니야.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계속 그 불을 좀 지펴 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전략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모호하게 얘기를 하고 좀 물러선 것 같지만 가능성 완전히 닫아둔 건 아니니까 파병을 언젠가는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네. 분위기인 건가요? 지금 해외 순방 중인데 거기에 있는 현지 이제 프랑스 그 국민들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 거 보면은 계속 가로 열고 배제할 수 없다. 계속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역사적으로 러시아 뭐 등등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가 외세에 굴복하는 그런 민족들이 아니다. 프랑스는 항상 굳건하게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자국 국민들 만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얘기를 했던 걸 그 며칠 만에 쑥 다시 이제 후퇴하기는 좀 어려웠던 상황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 말 그대로 전략적 모호성으로 이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유럽하고는 동유럽하고 접경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만약에 유럽에서 어떤 나라들이 파병을 한다고 하면 육로로 파병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정말 세계대전에 가까운 굉장한 사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 통해서 제 1차, 2차 세계대전 한 4시간짜리를 어떤 분이 강의하신 걸 다시 보게 됐는데 네네네. 제가 이걸 나도 모르게 왜 보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 잘 안 보던 내용들인데. 근데 요즘 하도 이제 마크롱 대통령부터 해서 이제 유럽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써 이제 횟수로 3년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이 정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 우발적인 상황은 또 어떻게 도래하게 되는가, 역사적으로. 역사라는 게 일종의 교과서니까. 그렇죠. 1, 2차 세계대전 보더라도 사실은 그 나라들이 워낙 이렇게 밀접하게,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전쟁 나기가 굉장히 쉬운 지리적인 요건을 갖고 있고, 실제 1, 2차 세계대전 사실 한 100년 됐습니까? 100년도 안 됐죠. 네. 그래서 지금 과거에 그 러시아와 직접 부딪혔던 혹은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정말 끔찍한 얘기예요. 그래서 마크롱이 파병 얘기만 하더라도 지금 뭐 나오자마자 바로 진화하는 상황이고. 근데 그 가능성들은 항상 열려 있죠. 특히 이제 폴란드, 러시아랑 이제 근접해 있는 폴란드나 그 발트 3국, 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뭐 이런 데들은 실제 뭐 그게 있으니까. 그럼 뭐 핀란드도 사실은 나토 가입했던 게 그 과거에 러시아와의 역사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좀 불안해요. 이게 누구든 앞날 예측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2월 26일 날 마크롱 대통령이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푸틴은 이제 핵전쟁 운운하면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맞대응하면서 네네네. 크렘린궁에서는 상당히 크게 반발하고 있죠. 저는 2차 세계대전 때 왜 그 주데텐란트, 체코슬로바키아, 체코 땅을 독일이 빼앗겠다는 그 주데텐란트 논쟁 때, 뭐 뮌헨 협정 때 영국과 프랑스가 그거를 막냐 안 막냐 뭐 이것도 있었고 라인란트 재무장할 때도 논쟁이 있었고 뭐 오스트리아 합병할 때도
오스트리아가 파시즘 국가로 바뀌면서 독일이 합병한 다음에 커져가지고 나중에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일으킨 거잖아요. 그거 다 영상에 나올 것 같은. 그럴 때도 근데 영국하고 프랑스에서 뭐 개입을 한다 만다 하다가 계속 이렇게 조금씩 양보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생각도 나요. 혹시 마크롱이 그런 생각하면서 또 뭐 유럽 정서를 반영해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옵션이 다 이게 이제 전쟁 한가운데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는지 그 모호성 자체도 전략이잖아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그 워딩 자체가 그래서 나온 거고. 그래서 마치 파병할 생각이 없지만 파병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그 반대로 얘기한다던가. 지금 푸틴이 얘기하는 것도 핵을 정말 쓸지 안 쓸지 우리는 모르지만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전략적으로 이게 일종의 심리전일 수도 있고요. 서로 원치 않은 국면으로 가지 말자라는 어떤 기싸움, 심경전인데 그 속내는 본인들만 알고 있죠. 그런데 워낙 부딪혔던 과거가 멀지 않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네, 가능한 가능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그걸 이제 견제하는 네. 일종의 견제구를 마크롱 대통령이 어쨌든 뭐 나서서 던져주고 있다. 뭐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야금야금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했던 것처럼 야금야금 먹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전 프랑스 국민들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그렇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했던 역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파병해서 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진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 파병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훈련시킨다던가 여러 가지 기술을 이전하고 전수한다던가 이런 것도 이제 몇몇 전문가가 가서 한다던가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땅이 아닌 곳에서 훈련을 시키고 다시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보내는 이런 식의 내용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들이잖아요. 그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확전을 원치 않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예, 다음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헌법에 낙태의 자유를 명시했다는 거 프랑스잖아요. 마크롱 그렇죠. 대통령이 이것도 한 네. 거예요? 막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참 이것도 나비 효과라고 해야 됩니까? 그 소리가 계속 나네요. 네, 나비 효과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2022년 6월에 연방대법원,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이제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열렸던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그래도 이길 수 있었던 게 그 낙태 문제, 그 여성의 어떤 권리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의 표가 쏠렸거든요. 그때 이제 얘기가 나온 겁니다. 미국이 저 70년대 중반에 75년인가 76년인가 있었던 그것을 지금 뒤집는 연방대법원의 그 발표를 보고 프랑스에서는 안 되겠다. 움직일 수 없는 법을 만들자. 그러려면 헌법에 명시해야 된다 해가지고 당시에 의회에서 발의를 했는데 뭐 약간 뭐 워딩 뭐 이런 걸로 좀 문제가 있다가 마크롱이 거의 주도하에 이 법안을 냈고 실제 헌법에 새겨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헌법에서 낙태권을 인정한 건 최초의 사례가 됐고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된 거죠. 네. 그렇죠.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논쟁이 있었지만 다 법원에서 논쟁을 한 거지 헌법 자체에 이 명시하는 논쟁을 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어. 다 이제 법률로, 법으로 혹은 뭐 늘 그래 왔으니까 뭐 법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헌법에 넣고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프랑스가 원래 이런 국가였었지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네. 여성의 어떤 몸, 그 권리에 대해서 누구도 법으로서 그것을 규제하고 규율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서 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소식 들리자마자. 네. 그게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 봐서는 그 미투 운동이 막 벌어지고 서구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페미니즘 물결이 막 오다가 또 이제 미국에선 또 트럼프가 나오고 뭐 반페미니즘 분위기가 오면서 백래시라고 하면서 막 뭐 국내에도 그런 이제 논의가 많이 있었고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또 프랑스가 다시 이거를 되돌려고 헌법에 명시하면서 반격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국면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 항상 시대가 진보 쪽으로 갔다가 또 이제 뭐 보수화 됐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트럼프가 연방대법원의 그 보수와 진보의 비율을 확실히 높여놔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했겠지만 지금 또 시대가 혼란하자 유럽 쪽에서는 극우파들이 득세하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뭐 르펜이나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뭐
존재감이 전혀 없다가 막 의회에서 의석을 확보하고 일부 유럽 국가에서 저는 전반적인 그 흐름이 프랑스 이번 이제 헌법에 낙태권을 인정한 그 흐름과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세상에 사실은 이게 상식이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뒤집어진 상황에 최근 한 몇 년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이것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기본권, 뭐 여성의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나온 법안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낙태는 그래도 태아의 생명하고 관련이 있는 거니까 사실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논의가 많잖아요. 논쟁이 어디까지를 크다는 거, 생명으로 네. 봐야 될 것인가, 어떤 네. 상태가 낙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성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다른데 그런 것까지 여기 들어 있어요. 헌법 이번에 논의한데. 아예 낙태권에 대해서 인정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법안까지는 그 확인하지 못했는데 낙태권을 인정한다라는 건 그 여성의 권리 자체를 인정한다는 거니까 그 만약에 아이를 임신했다면 그 여성이 결정하는 거에 따른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래도 어쨌든 헌법이니까 아마 원칙적으로만 나와 있고 세부적으로는 예를 들면 뭐 몇 개월 우리나라로 치면 뭐 태아- 시행령 같은 게 있겠죠. 어떤 정도의 태아까지는 네네. 가능하다든지 이런 건 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의미는 헌법에 그 조항을 넣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진전이죠.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 여성한테 있는데 그 한계를 이제 정하는 걸 법률로 하겠죠. 그렇죠. 아마도 네네.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마크롱이 파병 발언 때문에 곤욕을 치렀는데 정치적으로 좀 이걸로 수습을 할 기회를 얻으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는데. 시기는 딱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연방법원에서 결론 난 게 6월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추진해 왔던 거니까 이건 또 국내 문제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시기적으로는 뭐 국외에서 마크롱 너는 지금 우크라이나 지원한다는 거 돈 독일의 절반밖에 안 내면서 무슨 뭐 파병 운운하느냐, 너의 정치적인 어떤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욕을 먹고 있는 와중에 어쨌든 국내적으로 지난 몇 년간 추진해왔던 이 낙태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면서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외적인 정치의 그 수위로 봤을 때. 네. 마크롱의 파병론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이 많았었던 건가요? 이제 우크라이나에 실제 각국이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가 다 숫자로 나오잖아요. 마치 순위 매기듯이. 네네. 그런데 최근에만 해도 독일 숄츠 총리 같은 경우는 70억 달러인가요? 또 추가 지원 뭐 발표하고 막 이랬었어요. 제가 정확한 수치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27개 유럽 연합 가입국 중에서 프랑스 지금 지원액이 22위예요. 그러니까 파병까지 언급하려면 최소한 상위는 한 5%, 한 5등 안에 드는 애가 얘기를 해야지 조금 어필이 되는데 22위인 프랑스가 뭐 파병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뭐 옵션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하니까 주변에 설득력이 더더욱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을 위시한 여러 국가들이 일단 돈이나 내고 얘기해. 우크라이나 당신들이 지원하려고 했던 그 달러를 우리한테 보여줘. 그래서 이 22위가 어떤 정도의 수준이냐면 네덜란드 정도의 작은 나라 수준. 그래서 지금 숫자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돈은 안 내고 군대 보내자는 얘기만 하면 어떡하냐 네. 이렇다는 얘기. 그러니까 정치적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속내가 뭐가 됐든 간에. 네. 숄츠 총리도 독일에서 그 비슷한 말 했다 곤욕을 치렀죠. 최근에 뭔가 이렇게 천기누설한 듯한 발언을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 뉴욕타임즈 보도입니다. 최근 29일이었습니까? 어디 연설에서 또 행사장에서 뭔가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미사일 지원하기로 우크라이나가 이제 한 500km 사거리 되는 미사일을 좀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느냐 이거 설명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 숄츠 총리가 왜 설명을 해야 했냐면 야당은 물론이고 이 지금 뭐 신호등 연정 그 내에서도 이 미사일을 지원해야 된다고 했는데 숄츠가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혼자만 반대하고 있는 국면이라서 설명을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걸 지원하게 된다면 뭐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뭐 이렇게 뭐 조작을 할 수 있다는 등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그 뉘앙스가 이미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현지에 파견돼 있다라는, 그러니까 파병돼 있다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해석의 여지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서 난리가 났죠. 아니 당신은 정말 당신의 잡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이 시기에 정말 최악의 총리다, 거의 이런 뉘앙스로 영국 전 국방장관이 비난을 지금 퍼붓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실제가 됐든 아니면 힌트를 준 것이기 됐든 간에 독일의 총리가 한 그 워딩이 굉장히 센시티브한 민감한 그런 발언이었어요. 그래서 마크롱도 욕먹고 있고
마크롱을 욕했던 숄츠도 욕 먹고 있고 지금 거의 이제 아수라장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숄츠는 말실수인가요? 그러면 아, 마크롱처럼 말실수-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거나 이런 건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설명하는 중간에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를 남긴 그런 말실수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마크롱은 좀 의도적인 발언이었다면. 그렇군요. 네. 메르켈 때하고 조금 대비가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처음에 뭐 남자 메르켈이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 그 지도력이 따라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이제 독일이 그동안 사실은 이제 전범국으로 무장 같은 거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네네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숄츠 총리가 우리 뭐 대전환인가요? 뭐 이런 이제 기치를 내걸고 선언을 하면서 엄청나게 무장 국가가 되겠다고 했는데 제가 작년 한 후반기까지 읽은 그 보도에 따르면 독일이 본인들이 얘기했던 거 국방 뭐 예를 들어 GDP 몇 %를 쓰겠다고 했는데 그만큼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욕을 먹고 있다. 뭐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숄츠가 뭔가 정치적으로 점프하는 그런 선언을 해놓고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미미하게 국방비를 지금 소유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작년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뭐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숄츠도 사실은 메르켈과 계속 비교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속내가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이 워딩은 말실수인 것 같아요. 네, 네. 일본하고 되게 대비되네요. 일본이나 독일이나 같은 전범 국가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생각해보면. 근데 일본은 뭐 이렇게 대전환을 해서 군사력을 키워보겠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으면서 군사력 엄청 키워가지고 엄청나게, 사실상 다시 전쟁을 일으켜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시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그랬었죠. 그 5년인가 10년 안에 지금 몇 배를 늘리겠다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 실제 차근차근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렇죠. 조용하게 실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마크롱과 숄츠가 맥락상 욕 먹는 거는 말은 번지르르게 하고 속내가 없다, 실제가 없다, 뭐 이런 겁니다. 네. 유럽이 자꾸 뭔가 허당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네. 같아서요. 바이든하고 트럼프는 민주당, 공화당 뭐 지금 경선 중이라고는 하는데 사실상 끝난 것 같아서 네. 우리 계속 재미없는 이 미국의 그죠. 대선 얘기를. 그래도 경선 슈퍼 화요일을 했고 둘 다 사실상 후보로 확정이 지금 보도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확정이 되는 분위기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근데 네. 보니까 바이든은 미시간에서 기권표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화제가 됐다는 이야기가 고점에 좀 끼어 있더라고요. 네, 한 그 일주일 설명 좀 전에 해주시죠. 미시건에서 이제 그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프라이머리가 있었는데 보통 다른 데서는 바이든이 지금 숫자가 이제 나오는데요. 보통 90에서 95%를 거뜬하게 획득합니다, 지지율. 그런데 그렇죠. 미시건에서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자기 당 경선에 나간 거니까 대부분 바이든 찍는 거죠. 그렇죠. 다른 네. 후보는 우리가 이름도 모르잖아요. 지금 저도 이름 몰라요. 예전에 외웠는데 지금 잊어버렸어요. 메리 윌리엄스 아닌가요? 하여튼. 네. 근데 보통 95%인데 미시건에 봤더니 81%, 82% 그 정도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도 사실은 굴욕적인 숫자예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근데 두 번째 봤더니 다른 후보가 아니라 uncommitted, 그러니까 지지 후보 없음이 무려 13% 이상이 나왔어요. 표수로 따지면 최소한 10만 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0만 1000표가 넘어요. 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도 왜 여론조사하면 뭐 지지 후보 없으면 뭐 이렇게 무당층 뭐 해서 22% 이렇게 쉽게 나오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숫자가 왜 의미가 있냐면 아까 바이든의 굴욕적인 82%도 의미가 있지만 이분들은 어렵게 자기가 그 유권자 등록을 해서 그 투표장까지 가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항의 표시로 가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처럼 뭐 이렇게 주민증만 주면 쉽게 뭐 이렇게 선거하고 이런 게 아니라서 미국은 좀 귀찮은 제도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바이든의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이 정책에 반대한다면 이 배경을 설명드려야 되겠군요. 미시간이 아랍계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네, 그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아랍계 그 밀집도로 보면 가장 높다라는 보도도 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유엔에서 뭐 즉각 그 휴전 반대하는 그 안에 미국이 이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데는 즉각 그 휴전해야 된다고 했는데 미국은 반대했고 영국은 기권표 오고 뭐 이랬어요. 불과 며칠 전에. 그리고 지금 정책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아랍계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동의할 수 없는 전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항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13%를 차지하는 그 그러니까 숫자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그룹이 있어요. 뭐 Listen to Michigan이라는 그 그룹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행동 액티비스트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미네소타랑 그 매사추세츠 이쪽에도 이 운동을 하자 해서 지금 계속 퍼뜨리고 있어요. 실제 몇 퍼센트가 나올지는 좀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그 이제 일종의 운동이죠, 프로테스트죠. 이것을 계속 진행하면서 바이든한테 항의 표시를 한다는 게 이분들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10% 이상 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리고 사실상 열성 지지자일 것 같은데 그동안은 민주당에 그렇죠. 투표를 민주당 했던 지지자들이 지지부 없음이라는 표를 찍음으로써 항의 표시를 항의 표시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휴전을 반대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를 했고 미시간에서 했고 다른 주로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 그렇죠. 확산될지는 이제 표를 좀 봐야 되는데요. 앞으로 몇 개 주에서는 이 운동을 하자. 아무래도 이제 아랍계 미국인들이 많은 지역을 골라서 이 운동을 좀 효과적으로 하겠죠. 근데 이분들이 딜레마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네, 그렇겠죠. 그런데 바이든에 대해서 워낙 항의 표시를 그동안 또 지지했기 때문에 더 애정이 있을 테니까 애증이죠 이제는. 그래서 항의 표시를 할 텐데 일단 이 미시건이 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경합주 중에 하나잖아요. 6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위스콘신, 미시간, 뭐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이쪽이 다 경합주인데 여기서 또 이렇게 나오니까 바이든한테는 이거 좀 큰일 났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 경합주 6개에서 이겨야지만 사실 대선이 되는 건데 네네네. 여기서 이제 흔들려 버리니까 불안하죠.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들이 근데 트럼프로 넘어가진 않을 거고 그럼 투표하러 안 나오거나 이럴 수는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결과적으로 안 나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트럼프가 될 것 같은데 이면 더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불과 어저께인가요? 이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스라엘이 무슨 뭐 저기 하마스를 끝장내야 된다 거의 이런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도저히 동의할 그죠. 수 없는 완전히 더 심한 거죠. 더 심한 바이든보다. 거죠. 항상 차악과 최악의 근데 그러면 후보 상황에서. 교체 운동을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또 외신 보니까 뭐 미셸 오바마가 네. 대체제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슈퍼하이올까지 지나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었습니다. 후보 교체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고요. 저희가 바이든이 당선될 거라고 예측을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한 표를 지난주에. 던졌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흔들리면 우리 예측이 맞기 위해서라도 바이든이 미셸 오바마를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고 바이든이 밀어주면 들어올 수는 있죠. 초대하면. 바이든이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부통령은 또 울고 있을 테고. 네. 해리스가 네, 있죠. 해리스가 카멜라 있는데. 해리스. 또 두 분이 비슷하잖아요. 유색 인종의 네네네. 여성이고 해서. 근데 이거는 굉장히 이론적으로 만약에 벌어진다면 정말 재밌는 대선이 될 텐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네. 정치적으로는 상상해 볼 수 있으나 이미 이렇게 지금 프로세스 상으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죠. 민주당 경선 프로세스 상으로. 네. 이미 슈퍼와이어율이 끝나버린 상황에서.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언커미티드 멤버들을 바이든이 어떻게 품을 건가? 그럼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이게 정리를 해나갈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또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유엔에서 계속 저렇게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어서 이미 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심한 데미지를 입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우리의 예측도 데미지를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고 앞으로도 계속 좀 요 미국 대선 이야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유럽의 동향 계속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네.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워커노믹스 시간입니다. 최승병 박사님하고 같이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러시아 푸틴의 대전략 신유라시아주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러시아가 왜 그럴까 생각하다 보면 그랬지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시간 영상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전략을 향해서 러시아가 가는데 여러 가지 사실 능력과 자원이 필요할 텐데 그중에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력. 그 중에서도 요즘 뭐 핵무기 쓴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려서 굉장히 불안한데 그 핵무기를 쓸 수 있는 능력, 핵전력에 대해서 좀 제대로 끝까지 파헤쳐 봐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네, 완벽하진 못하더라도 네. 많은 부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원래 옛날에 냉전 때 미소 전쟁 때 네. 핵무기 엄청나게 많이 개발하고 생산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였나요? 뭐 지금은 사실 기억이 많이 희미해지셨겠지만은 그 시절에 미소 양국의 핵전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아시다시피 이 냉전 시대 핵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상호 확증 파괴 이론이라는 거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먼저 이상한 마음을 품고 한 대를 치더라도 내가 한 방에 나가 떨어지지 않고 그걸 갖다가 일부의 전력이 살아남아갖고 역공을 했을 때 카운터 펀치를 쳤을 때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내가 때렸을 때 맞을 게 두려웠어라도 서로가 이 도발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게 상호 확증 파괴 이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적에게 선제 핵 공격을 받더라도 또 반격할 충분한 핵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엄청나게 핵무기를 빌드업했죠. 그래서 냉전 시대에 우리가 통계를 보면은 미국이 한 핵탄두를 7만 개 정도 만들었고 7만 개. 네, 소련이 한 5만 5천 개 정도 만들었는데 물론 뭐 그 중에는 업그레이드하면서 폐기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게 냉전 시대 말기 1980년대 중후반이 되면은 그 당시에 이 소련이 1986년 기준으로 해서 한 4만 5천 개 정도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뭐 미국 한 3만 개 정도 있었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였죠. 그러니까 그 86년 기준으로는 소련이 더 많았다는 거네요. 당시 네, 소비에트 연방이. 미국은 그동안 좀 구형은 많이 폐기시켰는데 소련은 그냥 그걸 계속 움켜쥐고 있었던 게 많았던 거죠.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데탕트 분위기가 되면서 좀 많이 폐기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변화해왔나요, 그럼? 네, 사실 이렇게 1970년대, 80년대 보면은 그 당시에 와 이렇게 핵무기 만들다가는 자칫 잘못해서 핵 버튼 눌렀다가는 지구가 멸망하고는 남겠다는 공포가 상당히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갖고 1970년대부터 사실 국제사회가 이 무모한 군비 경쟁을 좀 종식시켜야 된다라는 압박이 있었죠. 그래서 1972년에 그 당시에 SALT, SALT라고 해서 이 전략무기 제한 협상이라는 게 처음 1차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1979년에 2차 협정이 맺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군축까지는 안 가고 지금 상태에서 우리 더 만들지는 말자라는 그런 협상이었어요. 그러면서도 1980년대 뭐 여전히 전력은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드디어 소련이 붕괴될 시점이 되면서 1991년에 그 유명한 스타트 협정이 맺어집니다. 이 스타트 협정이 바로 전략무기 감축 협정인데요. 이때부터 이 양국이 특히 러시아 소련이 이 당시부터는 더 이상 이 거대한 핵 전력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이때 이 실전 배치한 핵탄두를 갖다가 6,000개로 양쪽이 줄이기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러시아가 1년에 한 1,000개씩 계속 폐기를 시켰다고 이제 알려지게 되고요. 뭐 그 뒤로도 2002년에 전략 또 솔트라고 해서 전략 공격무기 감축 협정이 또 맺어지고 2010년에 또 뉴 스타트 협정이 맺어지면서 이 실전 배치된 핵무기를 갖다가 1,550개로 지금 제한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러시아가 그러니까 작년에 추정된 결과로는 지금 그러니까 예비로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까지 해서 한 5,889개가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실전 배치되어 있는 것들은 약 한 1,674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1,674개. 네. 많이 줄어들긴 줄어들었네요. 네. 냉전 말기에 비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줄어들. 30분의 1 정도 줄었죠. 한 3% 정도밖에 안 되네요. 네, 3%. 근데 제가 아까부터 궁금한 게 핵탄두가 뭐 몇만 개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 핵탄두 하나가 어떤 정도 파괴력을 가졌는지가 좀 감이 안 와서 이게 네.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가 좀 감을 잡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거? 핵폭탄이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쓰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역시 실전에 쓰였던 우리가 또 여러 영상에서 봤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엔 또 오펜하이머 영화에서 핵실험 나오는 거.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처음 등장한 원자폭탄이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이걸 갖다가 핵 출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원자폭탄의 위력은 그게 핵폭탄이 터질 때 나오는 에너지로서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그냥 물리적 단위로 얘기하면은 감이 안 오시기 때문에 이걸 똑같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 TNT가 이제 우리 재래식 포기하게 대명사인데 이 TNT 몇 톤이 터졌을 때 같은 에너지가 나오느냐로 이제 우리가 보통 바꿔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핵 출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거는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폭이 대략 한 2만 1,000톤, 그래서 21킬로톤 정도 TNT 위력을 갖고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요즘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핵탄두 하나하나는
대략 위력이 100킬로톤에서 500킬로톤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에 비해서 대략 한 5배에서 25배 정도짜리가 지금 주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아, 네. 하나의 탄두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졌던 건 20킬로톤 정도 되는데 네. 지금 100킬로톤에서 500킬로톤이면 네네. 엄청나게 위력이 센 거네요. 네, 물론 뭐 사실 옛날 핵실험할 때는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핵실험은 이 짜르 bomba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1950년대 말에 50메가톤까지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아, 어마어마한 거죠. 킬로톤의 1000배죠, 네네. 메가톤은. 그럼 뭐 히로시마의 뭐 한 몇천 배 정도 수준까지도 터트려 봤는데 이런 거는 실전에 쓰기엔 너무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요즘 현재 배치되어 있는 무기는 대략 한 5배에서 25배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히로시마 나가사키 25개가 그렇죠. 뭐 그때만 해도 거의 엄청난 10만 명 파괴력이네. 이상이 죽었는데 하나에 그거의 5배에서 20배 이상이면은 이 대도시 하나 날리는 무시무시한 위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핵탄두가 근데 탄두를 발사를 해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폭격기가 가서 폭격기가 가서했는데요. 한 거고 지금은 어떤 식으로 이걸 탑재를 하나요? 지금은 역시 미사일이 대세입니다. 물론 여전히 전략 핵폭격기가 있고 거기서 떨어뜨리는 폭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가장 주요한 수단은 우리가 ICBM이라고 얘기하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고정 기지에서 사일로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엄청나게 두꺼운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방어되는 기지 속에서 딱 문 열고 쏘는 이런 사일로 발사 미사일이 있고, 근데 이거는 적에게 당할 수가 있으니까 뭐 이제 여러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큰 차량이 있습니다. 바퀴가 뭐 양쪽에 8개씩 해서 16개씩 달리는 이렇게 큰 차량이 싣고 다니는 것들. 그래서 어디 몰래 포착하기 힘든 데 가서 이제 쏘고 다시 튀는 이런 미사일 발사 차량에 실린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잠수함에서 쏘는 거죠. 그래서 전략 잠수함은 아무래도 위성에서도 탐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은밀하게 바닷속에 숨어 있다가 팩 버튼이 눌려지면은 여기서 미사일이 쫙 나오는 보통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CBM하고 차량하고 잠수함 이렇게. 네, 뭐 차량에서도 ICBM을 쏘는데 아무래도 네. 사일로에서 쏘는 게 더 크고 차량에서 쏘는 건 조금 더 작고 이 SLBM 잠수함에서 쏘는 걸 SLBM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런 것들도 꽤 많이 있죠. 그러니까 발사하는 장소로는 사일로하고 차량하고 네. 잠수함이 있다고 할 수 있고 SLBM하고 ICBM은 또 성격이 다른 거죠. 비슷합니다. 비슷한 건가요? 네, ICBM은 네. 멀리 네네. 날아간다는 네네. 대륙에서 대륙으로 갈 수 있을 정도, 약 사정거리가 1000km 정도를 넘는 건데 SLBM도 대체로 그 정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두 가지는 비슷한 거고 발리스틱 미사일이니까 탄도 미사일이죠. 네, 그러면 탄도 미사일입니다. 따라가는 순항 미사일과는 다른. 맞습니다. 네. 순항 미사일에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데 뭐 아직은 탄도 미사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양을 말씀하셨는데 네. 아까 러시아에 아직 남아 있는 핵탄두가 1674개라고 그러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아까 뭐 이렇게 25배 정도 이렇게 곱해보면 엄청난 수치가 나오는 5배만 곱해도 거의 그렇죠. 만 배죠. 만 배 정도. 그러니까 여전히 만개 정도? 지금 남아있는 전력도 히로시마 원폭의 1000배에서 2만 배 정도 그렇게 많이 줄였는데도 그 정도의 위력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보수적으로 봐도 그런 네. 거예요. 근데 왜 러시아가 지금은 뭐 이렇게 떵떵거리는 측면도 있지만 그 전에 이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해체 초기에는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잖아요. 맞습니다. 90년대 초반 엄청난 그때. 혼란기였죠. 근데 요 핵탄두 유지하는 데 그렇게 비용 많이 안 드나요? 많이 듭니다.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핵탄두도 이게 수명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갈아줘야 되고 그리고 이게 방호 시설이라는 게 되게 이 손이 많이 가는 거여서 이런 것들을 좀 유지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데요. 뭐 그래도 러시아가 그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군종들은 그래서 굉장히 돈 지원 못하고 방치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있는 예산의 우선순위는 이 핵미사일 전력 유지하는 데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많이 어려웠죠, 그 당시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핵을 꼭 붙들고 있었다는 거는 경제가 어려워도 그랬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맞습니다. 때문이죠. 우리가 이 핵까지 놔버리면은 완전히 나라가 망가진다. 우리 러시아가 진짜 나락으로 빠진다는 그런 위기감에 반로했죠. 그렇군요. 아까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이승원 평론가하고 잠깐 했었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또 우크라이나도 소련 출신이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 네. 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얘기도 많이 하고 원자력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핵무기도 우크라이나에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드네요. 아, 맞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가 그 당시 소련이 해체될 당시에 어마어마한 핵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도 유럽과 가까운 굉장히 중요한 전략 지대였기 때문에 여기 그 당시 전략 로켓군에 제43 로켓군이라는 뭐 일개 로켓 야전군이 배치돼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주둔지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 남겨놓은 핵무기만으로도 우크라이나가 그 당시에 세계 제3위의 핵강국이 됐습니다. 아 그래? 전 세계 순위가 갑자기 바뀌어 버렸어요. 아 연방 해체할 때 남겨놓고 그냥 네, 독립을 거기 시킨 거예요? 사일로드에는 갖고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다 동결시켜서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만큼인 핵탄두가 1,700개 정도 있었습니다. 아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1,700개가 엄청난 남아있어요. 핵 강국이었네요. 네, 그래갖고 전 세계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조마조마했어요. 그 당시 러시아도 상황이 안 좋았지만 우크라이나는 더 안 좋아갖고 그 당시 우크라이나의 재래식 무기를 전 세계 무기 밀매상들이 노려갖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수가 빼돌려져서 전 세계에 뿌려졌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야 이거 저기 있는 1,700개 중에 몇 개가 국제 테러 단체에 넘어가면 어떡하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많은 영화 같은 거에 또 소재가 됐지 않습니까? 기억해 보시면은 생각해 보시면은 그 당시에 뭐 영화 같은 거에서 테러 단체들이 이 핵무기 어디서 구했냐라고 하면 되게 우크라이나나 벨라루스 같은 데서 구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렇군요. 그 나라 분들은 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그게 현실에 기초한 거였네요. 1,700개 그럼요. 탄두나 굉장히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그 탄두가 있고 또 미사일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 발사하는 그 발사체 미사일도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우리가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는 그 당시 핵탄두 자체, 핵폭탄 자체를 만드는 거는 다 시설이 러시아에 있었는데 그 중간에 미사일 만드는 이 또 핵심 이 시설이 바로 우크라이나에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유명한 이 설계국이 있었는데 이렇게 유즈노예 설계국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유즈노예. 네네. 이 유즈노예 설계국이 있었고 그런 미사일이나 로켓을 만드는 공장이 또 유명한 게 유즈마슈라는 국영 공장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인연이 있냐면 우리나라 그 나로호 처음에 쏠 때 네네. 나로호 1단은 이게 러시아에서 들여왔다고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예요. 나로호 1단을 그 엔진이 네. 굉장히 우크라이나가 엔진을 잘 만들어서 그 당시에 그 나로호 엔진을 우크라이나 걸 갖다 쓴 겁니다. 그게 몇 년도쯤이었죠? 그게 벌써 한 10년 네, 넘었죠. 넘은 거죠. 네.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에 냉전 시대에 만든 엔진인데 너무 성능이 좋아갖고 그 뒤로도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는 게 많을 정도로 우크라이나는 그 로켓 미사일 기술에 있어서는 굉장한 강국이었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러시아가 노심초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이 문제가 뭐였냐면 러시아가 실전 배치한 많은 이런 핵미사일들 중에 요 미사일 탄두는 아까 러시아에서 만든다고 했지만 미사일 자체는 우크라이나에서 만드는 게 많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불안한 거예요. 야, 우리가 기술이 다 쟤네들한테 있는데 우리가 지금 빨리 이거 자립해 놓지 않으면은 우크라이나랑 사이가 나빠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이 러시아가 이걸 어떻게든 다 러시아제로 바꾸려고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가 정신을 차리기 전에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그 핵탄두를 빨리 이 핵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러시아가요? 네, 그래서 미국이랑 이 영국 등과 함께 이 협의를 해갖고 그 당시에 94년에 부다페스트 각서라는 게 맺어집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 소련의 핵무기가 남아있던 곳이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이 세 국가가 있었는데 야, 너네 이 핵무기 간수할 능력이 되니? 안 될 거야. 이거 되게
간수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다 우리 러시아한테 다시 반환해라. 그러면 대신에 우리 러시아랑 미국이랑 영국이랑 셋이서 너네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게. 더 이상 영토 이 침범 없고 그리고 서방이 경제 지원까지 해줄 거야. 라고 잘 구슬려 갖고 이때 부다페스트 각서가 맺어져서 결국에 그래 우리가 간수할 능력이 안 돼 하면서 다 러시아로 반환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세 나라 말씀하셨잖아요. 네.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지만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스는 진짜 거의 유럽권 국가들인데 네. 지금 유럽의 핵 보유 국가가 또 어떤 곳들이 있죠? 유럽의 핵 보유국은 영국과 프랑스가 있죠. 영국과 프랑스. 네. 아, 그러면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서도 또 다른 핵 보유국이 가까이에 등장하는 거는 굉장히 그렇죠. 이게 핵무기라는 게 여러 네. 주체가 갖고 있으면은 관리하기가 질서가 유지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철저하게 국제 공인된 거는 5대 강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나머지들은 다 이 제재를 피해서 만든 거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러시아도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핵을 자기들만 갖고 있고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스는 안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러면서 부다페스트 협정은 그럼 러시아하고 서방이 다 같이 합의할 수 그렇죠. 있었던 그런 네네. 협정이었겠네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핵 위험은 다 없어진 건가요? 네, 우크라이나가 그때 지금 와서는 참 땅을 치고 있지만은 그때 핵 전력을 완전히 포기해 버렸습니다. 지금은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게 혹시 있었다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안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네, 우크라이나가 지금도 그래서 그걸 되게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게 북한이죠. 네네. 사실 우리가 전문가들이 북한이 이제 절대로 핵은 감축은 해도 포기는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그 영향을 제일 많이 끼친 게 리비아와 이 우크라이나거든요. 핵무기는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 놓으면은 언제 말 바꿀지 모른다. 강대국들의 약속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게 이때 굉장히 아주 강하게 각인이 되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비핵화하면서 그렇게 압박을 해도 북한이 견디면서 끝까지 핵을 개발한 게 또 우크라이나의 반면교사일 수도 맞습니다. 있다. 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게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러시아가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핵 전력은 해체한 거고 네. 또 그러면 그걸 자기들이 가지고 갔나요? 네, 다 그냥 갖고 가서 다 가지고 러시아 내에서 그 상당수 그냥 폐기했습니다. 게다가 구형이어갖고. 아, 네. 폐기하고 거의 1,700개나 있는 탄두를 대부분 폐기하고 자기들은 이제 1,700개의 탄두를 또 가지고 있고 이런 네네. 상태인 거죠. 러시아에서는 관리가 잘 되나요, 그게? 러시아가 예전에 1990년대는 관리가 상당히 불안했고요. 2000년대까지도 위험했었는데 또 러시아가 2000년대 들어서 푸틴 집권 이후에 경제가 좀 나아지면서 이 전략 핵무기 전력을 갖다가 엄청나게 개비하는데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이 핵무기도 사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투발 수단이 계속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거든요. 특히 냉전 시대, 소련 시대 아까 얘기한 ICBM이나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좀 못쓸 물건이라는 말들이 많았어요. 특히 미사일의 정밀도가 낮아갖고 미사일이 날아가서 목표를 맞추는데 이 오차가 보통 킬로미터 단위로 났습니다. 소련 때 무기들은. 그래서 서방에 비해서 굉장히 정확도가 낮아갖고 이거 개비해야 된다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당수 이 미사일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거였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러시아 국산화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거 그때부터 2000년대 중반, 2010년대 이렇게 해서 이거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상당수의 핵미사일이 그 사일로 안에 아까 고정 위치에 있었던 건데 이건 아무래도 전쟁이 나면 생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바꿔야 됐죠. 그래서 이 작업들을 갖다가 이 본격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그래도 꽤 많은 수가 러시아제 신형 미사일들로 개장이 됐습니다. 아, 이제는 그러면 러시아가 자체적으로 ICBM이든 SLBM이든 다 만들어서 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1,700개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네네. 말씀하시는 지금 거죠. 러시아가 과거에 요즘 러시아가 굉장히 그 내세우고 있는 미사일들이 뭐가 있냐면은 아까 사일로에서 쏘는 이 고정식 이런 것들은
이제 사르맛이라고 LS-28 사르맛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기존에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었던 모에보다 ICBM을 갖다가 지금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실전 배치되기 시작해갖고 대체하는 중이고요. 작년부터요. 네, 이게 원래는 2020년대 초반부터 배치해서 빨리 다 바꿔 갈아치우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좀 개발이 늦어졌습니다. 네네네. 그래도 기술 좀 확보하는 게 늦어져서 그런 면에서 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고정식 사일로 미사일들은 대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동식 발사 차량들로 쏘는 것들은 조금 더 빨리 이게 교체가 되기 시작해서 2010년대부터 야르스라는 이런 또 신형 무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LS-24 야르스는 뭐 퍼레이드에도 자주 나오는 건데 네네. 물론 뭐 그 전에도 러시아가 이미 자체적으로 토폴 M이라는 그런 이런 미사일 발사 차량 토폴 M. 네, 토폴 네네. M이라는 미사일 발사 차량 이런 무기가 있었는데 요걸 조금 더 개량을 했습니다. 그 차량에서 쏘는 것들은 아무래도 큰 미사일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한 무게가 40톤에서 50톤 정도고 앞에 이제 탄두 부분의 요 크기가 대략 한 1.2톤에서 1.5톤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공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토폴 M까지는 탄두 하나만 실을 수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야르스로 넘어오면서 이 앞에 탄두를 더 소형화하고 안에 장치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집어넣어서 결국에 이 핵탄두가 날아가도 결국에 미국도 미사일 방어망이 있기 때문에 요격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이걸 막는 방법으로 다탄두 미사일을 요즘에 많이 씁니다. MIRV라고 해서 네네네. 이게 날아가면서 우주 공간에서 이게 쫙 펴져 갖고 그 안에 있던 탄두들이 이제 몇 개가 여러 다른 목표들을 향해서 또 쪼개져서 날아가요. 네. 분신술을 쓰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게 당연히 요격하기가 되게 힘들어지겠죠. 무섭네요. 이거 그리고 이게 힘들겠네. 진짜 핵탄두만 쏘는 게 아니라 그때 가짜 디코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같이 쏩니다. 그러면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이게 헷갈리면서 더 어렵게 만드는 건데 이 야르스는 이 토폴 M을 갖다가 다탄두용으로 또 개조한 것들이 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까 야르스가 2010년대 정도부터 개발이 네. 본격적으로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배치가 그 정도였죠. 배치가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푸틴이 유럽하고 조금 갈등을 빚으면서 독자 노선 쪽으로 신유라시아주의인 것 같은 러시아 네. 민족주의 같은 노선으로 이렇게 돌아설 때이기도 하고 또 돈바스 위기도 그때 있었던 맞습니다. 것 같고 그러네요.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랑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야 이거 급하다. 우리 기술을 우크라이나에 의존했다간 큰일 나겠다 해갖고 그때부터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대체하기 시작했고요. 또 그 당시에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이 그 당시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앞세우기 시작했어요. 아, MD라고. 그렇죠. 부르는 MD가 거죠? 그때 네. 전면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 MD는 사실은 이 가장 중요한 목표는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의 핵미사일이 또 이 위협적으로 그때서부터 떠올랐기 때문에 또 중국은 앞으로 굉장히 떠오르는 강국이어서 MD의 또 1차 목표는 이 중국의 핵전력을 봉쇄하는 거였지만은 아무래도 그 하는 김에 러시아도 언제 돌아설지 모르니 러시아를 향해서도 이 MD를 구축하자라는 게 되니까 러시아가 그때부터 굉장한 위협을 느낀 겁니다. 러시아는 이걸 어떤 신호로 받아들였냐면은 계속 아까 냉전 시대 핵 억지 이론으로 가장 유명한 게 상호확증 파괴라고 네네네.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양쪽이 서로가 이 공격과 반격을 할 수 있는 이 전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건데 MD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러시아가 공격을 해도 MD가 엄청나게 강력해서 미국에 거의 피해를 주지 않고 다 막아낼 수가 있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더 큰 반격을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호 확증 파괴 그 균형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서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누구도 쏠 수 없게 만드는 균형인데 네. 막을 수 있다면 쏠 수 있게 네, 되네요. 막을 수 있다고 하면은 뭐야 그럼 한번 쟤들 마음에 안 드는데 이 기회에 한번 공격해 볼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거는 냉전 시대부터 절대 못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졌기 때문에 이때서부터 야 너네가 MD 하면은 우리는 MD를 뚫을 수 있는 새로운 창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걸 굉장히 노골적으로 내세우기 시작하죠. 아, 그걸 실제로 만드나요? 네, 그래서 2010년대 보면은 그 당시 러시아가 여러 가지 신무기들을 많이 내세웁니다. 이게 벌써 6년 됐네요. 그래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게 2018년 딱 3월에 푸틴이 야 우리가 새로 개발하고 있는 6대 슈퍼무기가 있다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공개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이게 전통적인 미사일들은 그냥 이렇게 탄도로 가다가 뭐 탄도를 쪼개서 떨어지는 그 정도였는데 그 정도는 MD가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지다가 갑자기 픽 솟아 올랐다가 이렇게 또 떨어지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기동을 해서 요격을 어렵게 만드는 이걸 갖다가 초음속 뭐 활공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개발하고 그게 유명한 아방가르드 초음속 활공체라고 하는 게 나왔고요. 그리고 순항 미사일, 핵무기도 우리가 순항 미사일에도 굉장히 탑재한다 그런 것들. 그래서 그게 브라베스트닉 순항 미사일인데 그것도 배치하고 그리고 함정 아무래도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전력 중에 하나가 항공모함이니까 그렇죠. 이걸 노릴 수 있는 지르콘 초음속 대함 순항 미사일 그리고 비행기에서 쏘는 탄도미사일 이게 킨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수중 드론, 수중 핵 드론, 포세이돈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사르마트, 네네. 이 ICBM 등까지 이렇게 6개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야 너네 MD 하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뚫을 수 있어라는 걸 그때 엄청나게 과시했고요. 이게 그 하나의 위력도 무서웠지만은 정밀도도 엄청나게 향상이 됐습니다. 네. 미국은 요즘 상당수의 무기가 GPS로 이제 정교한 위치 추적을 하면서 유도하는 건데 러시아도 비슷한 걸로 글로나스 위성 체계를 갖다가 띄웠어요. 그래서 러시아도 이제 글로나스 위성이 유도하면서 이 정밀도가 한 뭐 10m에서 100m대로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렇군요. 이게 6가지 다 지금 실전 배치가 돼 있는 건가요? 일부는 돼 있습니다. 킨잘 같은 경우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상대로도 쐈죠. 물론 네.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탄두로 해서요. 그렇군요. 네. 이미 이렇게 상당히 많이 무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슈는 예를 들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참전 우크라이나 파병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네. 하는 순간 러시아에서 그러면 핵무기 쓸 수도 있지 아, 않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첨단 신무기를 러시아가 실제로 쓸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게 사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이미 한 7, 8년 전부터 러시아가 핵 사용 교리를 바꿨다. 그래서 그때 많이 나온 얘기가 E2D라고 해서 escalate to de-escalate. 그러니까 긴장 완화를 위한 긴장 고조라는 그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우리의 적국들이 재래식 전력으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많은 유럽 국가들이 나토가 참전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소형 핵무기, 이걸 전술 핵무기라고 하죠. 전술 핵무기로 먼저 때려준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더 큰 이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예 핵무기를 먼저 써버린다. 쟤들이 안 쓰더라도. 이런 전략을 채택했다고 이제 많은 일부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략 핵무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소형 핵무기는 그 문턱을 되게 낮춰놨다는 그런 네네. 주장을 하게 되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딱 일치된 견해가 없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채택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그건 좀 오버한 거다. 러시아도 아직 신중한 자세이다라는 얘기들을 해갖고 이거는 좀 논란거리긴 합니다만은 러시아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너네 건들면 우리 쏠 수도 있다. 그런 무기들도 있다. 라는 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근데 공식적으로 교리로 채택됐는지는 확인은 안 되는 건가요? 한 러시아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2000년대 초에는 그게 교리에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네네네. 그때는 핵무기밖에 마땅히 상대할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 다시 이런 신무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다시 좀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었다는 관측들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어쨌건 언제든지 전술 핵무기로 재래식 전력을 상대할 만한 그런 무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 박사님은 언젠가는 러시아가 이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나빠지거나 그러면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는 아직까지 자세는 좀 허세 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E2D까지도 못 갔다고 사실은 보고요.
사실 그렇게 보는데 몇 가지 근거들이 있긴 합니다. 여러 러시아 내부나 뭐 그런 주변 소식 통해서 들려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배치했다는 슈퍼 신무기들이 좀 이 과장된 게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실전 배치하겠다고 한 시점들이 2010년대, 20년대 초반이었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다시피 러시아가 그렇게 자랑하던 무기들도 사실 무적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워낙 급박하게 푸틴이 밀어붙이면서 R&D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완성도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의 허세는 있지만은 분명한 거는 지금은 이런 러시아의 핵 전력을 다시 고도화하는 거에 시작 단계일 뿐이라는 거죠. 이건 지금 계속 진행형이거든요. 네네. 지금은 좀 허세일지 몰라도 이게 한 5년, 10년 지나서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올라올 때쯤에는 그리고 또 국제 정세가 그 사이에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면은 어떤 마음을 품을지 모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극단적으로 상상해서 프랑스와 뭐 유럽의 몇 개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고 이렇게 정말 러시아가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되면 핵무력을 쓸 수도 네. 있겠다?인가요? 아니면은 그건 그래도 궁지에 몰린다는 그 선이 어디까지냐를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만약에 지금 러시아가 장악한 영토를 갖다가 회복하려고 드는 선으로 이제 만약에 넘어오면은 그때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 돈바스, 도네츠크 이런 데까지. 근데 지금 나토 입장에서 네. 뺏긴 돈바스 일대를 갖다가 다시 수복할 정도로 파병해야 한다는 국가는 제가 봤을 때 없어요. 네. 지금 전선에서 더 뺏기지 않겠다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장 선을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기술이 참 북한으로 넘어갈까봐 또 우리나라에서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북러 관계가 또 좋아진다는 얘기가 많고. 그렇죠. 원래 지금 북한이 계속 여러 가지 신무기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러시아의 이런 무기들과 쏙 빼닮았어요. 아, 그래갖고 그냥 단순히 그냥 보고서 컨셉만 카피한 것이냐라고 그전에는 그랬겠거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걱정하는 게 북러 간의 밀착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진짜 기술을 넘겨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문제는 언젠가 한번 더 깊이 있게 좀 본격적으로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너무 중요한 문제는 문제니까. 네, 중국의 지금 또 핵전력 네네. 빌드업이랑 북한의 네네. 핵전력 빌드업 이거 다 하나하나가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네. 러시아의 핵전력에 대해서 최승병 박사님하고 알아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러네요.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데서 핵무기를 쓸 정도까지는 러시아가 아닌 것 같다. 허세인 부분도 있고 또 그런 의도가 없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고 그렇지만 강화는 굉장히 계속하고 파괴적인 있다. 네. 핵전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이미 갖고 있는 것만도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핵폭탄의 10,000배 정도 네. 규모의 위력을 갖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 이제 결론을 낼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푸틴이 계속 이런 완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군사력을 기반으로 해서 또 이제 외교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 좀 두려운 그런 시점이 되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시고요. 네. 다음에 이 러시아의 힘이 좀 막강한 것 같은데 러시아의 힘에 대해서 조금 더 찬찬히 다른 부분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의 뭐 경제력이라든가 일반 재래식 군사력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네. 점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승병 박사님하고 워커노믹스 러시아의 핵무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에 끝내주는 경제 AI 시대 진행하겠습니다. 강정수 덕후어 총괄 에디터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 박사님. 이게 이제 강 박사님의 때가 온 것인지 AI의 거두들이 이제 싸움을 시작했네요. 네네네네. 일론 머스크가 샘 알트만 고소했다면서요. 네네네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샘 알트만 사실은 공식적으로 이제 오픈 AI를 고발을 한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15년에 이 오픈 AI를 창업을 한 거는 샘 알트만이 먼저 물론 쉽게 해서 먼저 발의를 했어요. 주동을 하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를 찾아가서 당시 이제 너무나도 거대해지고 있는 AI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구글과 당시 이름은 페이스북, 지금 메타로 바꿨지만 이 두 기업이 전 세계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 이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 이 기술도 발전하면 흔히 말하는 일반 인공지능
AGI, 인간보다 똑똑하다고 하는 이런 것도 곧 출연하게 될 거고, 근데 이것을 두 개의 기업이 다 가져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여기에 동의하고, 그럼 우리 이거를 좀 비영리 단체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인공지능을 만들자. 그 대신 이것이 일반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면 인류에게 누구나에게 공개하고 이것이 특정 기업이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지 말자. 여기에 합의하면서, 그러려면 사람도 인재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니까 우리 한 1억 달러 정도를 모금하자. 여러분 1억 달러면은 작지 않은 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400억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4,400만 달러를 일론 머스크가 돈을 내요. 그러니까 그 중에 거의 50%에 가까운 돈을 내고,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작년 이사회 파동 때, 오픈AI 이사회 파동 때 이제 이름을 알게 되셨던 그 유명한 슈츠케버. 슈츠케버를, 일리아 슈츠케버를, 그 기술자죠, 그분. 네네, 개발자인데 대단히 뛰어난 제프리 힌턴의 수제자이기도 하고, 이 친구가 이제 구글에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만나서 설득을 합니다. AGI 시대로 가는데 당신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런 사기업에 있지 말아라. 비영리 기업으로 와라.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 슈츠케버를 설득을 해서 오픈AI로 옮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초기에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보기에는 기여도가 많은데, 요번에 이제 고발의 이제 핵심은 이제 조항은 이제 3개의 조항을 걸었지만 핵심은 뭐냐면, 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특정 기업에 복무하고 있느냐. 이거는 계약 위반이다. 네네. 처음에 했었던 약속의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신탁 의무도 위반했다. 내가 4,400만 달러 주면서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의 처음에 창립 의지를 계속 지켜나갈 것을 이메일로도 주고받았는데 이거를 위반하지 않았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샘 알트만을 공격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샘 알트만이 이제 반박을 했고, 오픈AI 쪽에서 반박을 했고, 어제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그 반박을 블로그로 이제 오픈AI 블로그로 공식 회사 계정으로 반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런 약점들을 갖다가 뉴욕타임즈는 이제 강조하면서, 사실은 중간에 오픈AI를 테슬라의 산하 조직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런 갈등 때문에 헤어진 거다. 라고 이제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고, 그러니까 그런 주고받았던 이메일을 공개를 했어요, 오픈AI가. 그러니까 뭐 근데 이 문제가 왜 생겼느냐를 좀 저희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 문제가 어디로 기결되느냐, 이 소송에 누가 이길 거냐. 제가 뭐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길 수 있다, 오픈AI가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일론 머스크가 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길 수 있는 마지막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1억 달러로 시작을 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전문가들도 예상을 했던 건 1억 달러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적지 않은 돈이니.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많이 모아야 되는데, 비영리 기업이다 보니 많은 데서 협조를 해줄 거다. 영리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데이터를 많이 줄 거다. 그리고 비영리 기업이 흔히 말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인공지능을 만든다라면 흔히 말하는 이런 저작권 이슈도 해결될 수 있다.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진행하다 보니까 샘 알트만도 그렇고, 이건 일론 머스크도 동의했다는 이메일이 이제 이번에 오픈AI에서 공개를 했는데, 컴퓨팅 파워가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를 연산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든다. 쉽게 얘기해서 엔비디아의 GPU가 엄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억 달러 가지고는 택도 없다. 그것에 대한 결론을 사실 일론 머스크도 동의하는 이메일이 이번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결국은 돈이 필요하니 비영리 재단 산하에 영리 재단을 만들어 영리 기업을. 네, 영리 기업을 만들자. 그것이 오픈AI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것은 오픈AI 파운데이션이고, 그러니까 재단이고, 거기는 비영리고, 여기에 이사회가 있어서 결정을 하지만 영리 기업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 약 140억 달러를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하는데, 투자의 많은 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즉 GPU가 있는 컴퓨팅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처음에 이 일론 머스크나 샘 알트만이 오판했던 것은 데이터가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엄청난 연산 비용이 들어가는, 학습 비용이 들어가는 것, 이 비용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고, 1억 달러로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 밑에서 테슬라가 돈 대줄 테니까 테슬라 밑으로 들어오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냥 일론 머스크가 그냥 욕심이 생겨가지고 테슬라로 데려가야지가 아니라 둘이 합의했던 건 뭐냐면, 1억 달러는 택도 없으니 연산 비용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샘 알트만은 영리 기업을 만들어서 여기에다 투자를 받자야 했다는 거고, 일론 머스크는 그러면 그냥 테슬라로 들어와라. 그럼 그 돈 내가 다 낼게. 테슬라가 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여기서 이제 둘이서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2019년에 둘이 갈라서게 되는 거죠. 그래 갈라서게 되는 거니까 이제 와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건 이건 다
계약을 위반한 거고 우리가 주고받았던 이메일의 이런 모든 목적, 즉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우리는 비영리로 하며 함께 AGI를 만들며 이 AGI가 만들면 또 하나의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오픈 소스로 공개한다. 근데 무조건 다 오픈 소스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요소만, 왜냐하면 이것이 악용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한 요소만 오픈 소스로 공개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하나도 오픈 소스로 공개한 게 없거든요. 이름은 오픈 AI지만 이러다 보니까 서로 논쟁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결정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이 이 일론 머스크가 되는 것은 지금도 웹사이트 오픈 AI의 웹사이트 보면 차터라고 해서 헌장이 있어요. 그 헌장에는 비영리로 AGI, 일반 인공지능을 추구한다. 그리고 이것은 특정 기업에게 소속되어야 되지 않는다라는 헌장은 지금도 웹사이트에 있어요. 이걸 근거로, 이게 사실 당시에 구두로 합의했던 거고 이메일로 주고받던 합의 사항이니 이걸 위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재단법인의 네, 사명인 건가요? 말하자면 미션? 네, 미션이고 차타 헌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헌장. 네. 네, 거기에 그게 아직도 적혀 있으니 일론 머스크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원래 사실은 설립 취지였고 그리고 우리가 주고받았던 이메일에도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위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위반이라는 건 여러분 거꾸로 하면은 둘이서 계약서는 안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계약서가 없다 보니 법적 다툼을 하면은 이건 일론 머스크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나타났던 것은 작년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2023년 11월에 오픈 이사의 파동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것도 결국은 이 비영리에 있었던 이사들이 영리재단에서 너무 빠르게 MS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특정 기업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너무 빨리 나가고 있다. 그 일반 인공지능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을 생각해서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너무 서두르고 있다. 이것에 대한 불신들이 생기면서 그런 이사의 파동이 생겼던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일론 머스크는 좀 잘못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비영리 재단의 이사회에도 그 특정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명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사실이 아니고 팩트는 옵저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사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이사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명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 그 분쟁 이후 작년에 파동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참관인으로 지금 비영리 오픈 AI의 재단의 이사회에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의 비판이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라고 하는 AI 연구 조직이 있어요. 맞아요. 있죠. 네. 그러니까 이 구글 브레인 이런 것. 네네. 여기에서 논문을 최근에 발표했어요. 네. 그래서 제목은 스파크라는 단어가 들어간 GPT-4에서 일반 인공지능의 불꽃을 보았다. 저 그거 본 것 같아요. 네. 그것을 근거로 삼는 논문을 학술지에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엄청 자극적인 제목인데. 네네. 자극적인데 좀 사실은 과대 광고일 수도 있죠. 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이걸 근거로 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무슨 다툼이 있냐면 오픈 AI는 GPT-4는 4.0은 아직 AGI가 아니니 특정 기업에 줘도 된다예요. 원래는 AGI를 인류 공익을 위해서 쓴다. 만들기로 했는데 그것이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명인데 아직 그건 아니니까 이거는 특정 기업한테 주고 조금 비즈니스 해도 된다.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픈 AI 쪽이 중요한 건 사명은 맞다. 우리 사명 그리고 지금도 지킬 거다. 그리고 지키고 있다. 왜 사명을 안 지키고 있냐? 왜 GPT 4.0은 AGI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수많은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정 기업하고 협력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그 선택의 중간적인 고민들은 일론 머스크하고도 고민을 나눴던 거고 일론 머스크는 그것에 대한 해답을 테슬라와 함께 하자고 얘기했던 거고 샘 알트만은 아니다. 우리가 투자를 받겠다. 나는 Y 컴비네이터 대표 출신이다 보니 이 벤처 캐피탈들의 투자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벤처 캐피탈이 아니라 사실은 특정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140억 달러를 받아버린 거죠.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여기에 모든 것은 전제는 뭐냐면 AGI, 일반 인공지능을 추구하는 거고 이거는 오픈 AI 지금도 고치지 않는 사명에는 이거는 인류 보편에게 제공하고 특정 기업에게는 제공하지 않겠다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에 오픈 AI의 설립 취지에는 구글과 지금의 이름 페이스북에서 이름을 메타로 바꾼 메타에 대한 두려움이었거든요. 워낙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2015년 이 정도 당시에는 소셜 미디어가 이 스마트폰과 확산되면서 이 전 세계의 데이터를 구글이 검색 시장 점유율 90%를 갖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또 왓츠앱을 쓰고 있다 보니 데이터들은 이 두 기업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있으니 일론 머스크도 걱정이 됐던 거죠. 이러다 보면 AGI를 이 두 기업이 다 만들겠구나. 근데 이 두 기업이 그러니까 나쁘다는 걸 떠나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에 AGI가 가면은 악용될 소지가 분명하게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근거가 하나 남아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짚고 나가면 네. 여기서 AGI가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거는 진짜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넷처럼 막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런 인공지능을 뜻하는 건가요? AGI 그래서 최근에 그것도 작년에 이제 논문이 나왔어요. 구글 쪽에서 발표한 논문이 나왔는데 AGI가 무엇인가? 라고 해서 무려 100여 명에 있는 인공지능 전 세계 석학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100명이 다 다른 답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되게 현명한 걸 했는데 우리가 자율 중에도 보면 여러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AGI를 7단계로 나눴어요. 아, 그래서 요 정도의 수준은 AGI 1단계로 보자. 우리가 이제 말씀하셨던 터미네이터 나오고 이건 AGI 7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AGI 1단계부터 7단계로 구별을 해놓기 시작하고 있고 이것이 요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체계거든요. 왜냐하면 이 단계를 안 해놓으면은 우리가 자율주행 3단계도 자율주행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자율주행 5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것처럼 일반 인공지능도 단계를 나눠야 된다는 건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리서치에서 주장하는 것이 지금 1단계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완전히 오진 않았지만 스파크, 불꽃을 네네. 봤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불꽃이라는 건 불 지펴주면 확 타오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GPT-5가 이미 개발됐다는 주장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클로드도 3.0을 발표하면서 GPT 4.0을 능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구글도 제미나이 물론 사고는 치고 있지만 제미나이를 발표하면서 4.0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샘 알트만이 어디 인터뷰에서 그랬거든요. 5.0은 뭐가 달라지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미래형 단어를 쓴 게 아니라 5.0은 더욱더 스마트하다라는 단어를 현재형으로 썼어요. 아, 그건 뭐냐면 아직 공개는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 5.0까지 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 실수한 거일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지금 벌써 너네 일반 인공지능 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 이 약속을 지켜라. 아,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고 네네. 이런 거 뭐 이런 것에 대한 위반이라고 얘기를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그래서 저는 결정적으로는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법적 다툼을 하면 항상 계약서가 없는 사람이 지잖아요. 네네. 우리가 민간에게도 제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더라도 사적으로 빌려주더라도 계약서 없으면 안 받았다 우기면 뭐 이건 뭐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계약서가 없는 일론 머스크가 좀 불리할 수는 있지만 이 논문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스스로 인정한 거니까 그래서 사실 해프닝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정에 지금 고소를 한 거니까 이거 일반 인공지능의 모태로 볼 수 있다. 네. 그러면은 너네들의 오픈 AI 사명하고 맞지 않는다. 네. 그러면 이거를 왜 특정 기업인 MS에게 독점화 시키는가 문제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정부에서 물론 선거를 맞이하는 지금 단계에 있긴 하지만 지금 FTC,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은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금 이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하는 것을 독점적인 어떤 관계로 보기 시작하는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네네. 유럽연합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너무 특정 기업에게 너무 많은 지분을 줬다라는 거예요. 49%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영리 기업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좋은 인류에게 쓰일 수 있는 기술이 특정 기획임에 쓸 수 있는 것은 이 독과점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검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라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근데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시각은 뭐냐면 오픈 AI가 하는 것은 사실 불법은 아니죠. 네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AGI는 공개할 거고 중요한 기술은 오픈소스로 제공해서 인류 보편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들 거고 AGI는 결코 특정 기업에게 쏠리지 하지 않겠다. 하지만 AGI로 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돈이 드는데 그 돈을 우리가 비영리 재단으로는 사실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였어요. 처음부터. 비영리 재단으로는 갈 수 없으니 모든 사람들의 기부금만으로는 갈 수 없으니 우리가 특정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무려 140억 달러라는 걸 투자를 받았고 앞으로도 더 받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길로 가서 그 길로 간다라면 우리는 사명을 지킬 것이다. 미래의 약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지만 이 과정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 그러니까 AGI라는 것들을 중간중간에 만약 그들이 발견한다고 쳐요. 5.0에서는 AGI 2단계로 갔다고 본인들이 발견해요. 그럼 그 요소만 빼고서 이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과연 AGI라는 것을 비영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특정 기업으로부터 이렇게 다수의 벤처 캐피탈이라는 외부 자본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지배적 사업자 중에 하나에 들 수 있는 거대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이렇게 단독적으로 많은 돈을 받았던 것이 과연 AGI의 창립 정신하고 맞는가로 봤을 때도 저는 이건 좀 어긋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맥락에서는 만약에 오픈 AI가 테슬라로 기속됐어도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의 설계도 자체가 조금은 예측하지 못했던 높은 컴퓨팅 비용이라는 이런 부분에 맞닥뜨려지면서 이렇게 길을 헤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정말 투명성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재단이 이 외부에 이게 또 상장된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어디로 쓰여 있는지 재무제표를 갖다가 공적인 검토를 받지 않아도 돼요.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시할 의무는 없잖아요. 공시 의무는 없지만 그게 기부받으려면은 세제상 그 규제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그거는 이제 정도는 공개하게 돼 비영리 재단에 있는데. 대한 비영리, 기부금이고요. 네, 그 네, 밑에 가지고 있는 영리 재단은 아, 그건 비상장사니까. 그렇죠. 비상상사니까 투자를 받아도 되는 그러네요. 거고 재무제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이사회에만 보고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재단법인 이사회는 재단법인으로 그 돈이 들어가진 않으니까 그렇죠. 재단법인의 재무제표는 드러나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샘 알트만이 이번에도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지난번 이사에서 파직 한번 당했을 때 그러니까 이 대표로서 그러니까 사적 투자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샘 알트만이 자산이 되게 많은 걸로 나오고 있어요. 언론의 추론에 따르면은 한 1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또 Y 컴비네이터 대표, 즉 세계에서 가장 큰 이 투자사 중에 하나의 대표에 있으면서 사적으로도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고. 네네.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고 오픈 AI를 하면서도 또 사적 투자를 해요. 왜냐하면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쩔 때는 자기 형이 한다든지 좀 이런 식으로 관련 업체들에게 즉 오픈 AI 관련 업체들에게도 투자를 했다라는 그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뭔가 우리나라 재벌들 생각나는 대목.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비영리 재단이 영리 재단을 갖고 있으면서 사실은 회사가 더 불투명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논쟁들은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소재를 만들어 놨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2023년 11월에 있었던 이사회 파동 이후에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고발한 건 두 번째 구조적인 오픈 AI의 모순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두 번째 문제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마무리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있는데요. 네. 제가 좀 궁금증이 든 게 이제 고소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AGI로 이렇게 발전해 나갈 때 그건 비영리에서 컨트롤해야 된다.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한 네. 거고 또 하나는 특정한 기업한테 이것을 넘겨서는 안 된다. 네. 최소한 여러 기업이나 여러 투자자들하고 공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적절하게 그리고 오픈소스로 오픈소스로 기술을 공개해서 기술도 다른 공개해야 사람들도 한다.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렇죠. 이런 점들을 이제 제기를 한 건데 네. 이 점들은 타당한가요? 이 점들은 타당하고 사실은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검색하셔서 오픈 AI 차터라고 해서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면 오픈 AI 홈페이지에 공식으로 밝혀져 있어요. 이 세 가지 원칙은.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세 가지 원칙은 밝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AG하고 특정 기업하고 연결되는 거고 AG하고 오픈소스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GI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고3만 딱 놓고 보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도 GPT-3라고 할지라도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거는 그걸 특히 이제 챗 GPT 넘어가면서 오픈소스 정신이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네. 지금 그럼 완전히 폐쇄돼 있죠. 완전히 폐쇄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게 비영리든 영리든 간에 그들이 독점을 해서 어쨌든 지금 샘 알트만이 하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이렇게 확 넘긴다든지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게 거버넌스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상의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오픈 AI가 비영리 재단을 있다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오픈 AI가 이 영리 기업을 갖는 거 미국에서 이거 불법 아니고 한국도 불법이 아니거든요. 네네. 비영리 재단도 여러분 영리 회사를 자회사로 가질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영리 재단이라고 하면 기껏해야 100억, 우리 한국 돈으로 1000억, 뭐 이 정도도 되게 큰 규모죠. 이런 데서 자회사 가져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중고 물건을 갖다가 나눔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영리회사로 만들었다. 이런 데까지 보통 이러한 법의 상식선에서 사실은 비영리 재단이 영리 재단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네. 그런데 이 비영리 재단이 무려 866억 달러라고 하는 기업 평가를 갖는 영리회사를 가질 거라고는 법 위반자들도 생각도 못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빈틈을 이용해서 아주 애매하게 지금 오픈 AI가 지배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는 거는 구조적인 문제점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AGI가 진짜 오긴 오는 건가요? 근데 정말로 이 높은 단계 높은 개발 단계의 인공지능. 것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1단계, 2단계는 곧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제가 뭐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라라든지, 그러니까 이번에 또 그 소라도 있지만 알리바바에서 또 인공지능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지난주에 발표를 했죠. 그건 뭐냐면 이미지. 그래서 알리바바에서는 소라에 있었던 그 도쿄에서의 야경을 걷고 있는 여성 이미지를 스크린샷을 떴어요. 하나의 이미지만 있으면 제가 거기다가 음성을 집어주면 그거대로 노래를 부르고 힙합을 부르고 다 하는데 얼굴의 근육이 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소라도 뛰어난데 이번에 중국의 알리바바도 그 정도의 그거보다 또 유사한 동영상을 오디오를 집어오면은 하나의 강정수의 스틸 사진이 노래를 하는데 얼굴 표정이 다 변하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기술을 공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지금 진화하는 속도들은 사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있는 게 예를 들면 추상적이지 않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할 수 있는 일종의 이런 물리적인 거 빼고 지적인 모든 활동을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하나의 인공지능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네. 거를 이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단계별로 가면 그러겠죠. 예를 들자면 아인슈타인보다 똑똑한 인간, 뭐 이렇게 해서 아인슈타인보다 더 똑똑한 AGI가 나올 거다. 이런 거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인간을 말살할 AGI가 아닌데, 예를 들자면은 이 인공지능을 갖다가 로봇에서 줬더니 옵티머스에서 빨래를 개더라. 세탁을 하더라. 근데 빨래를 하는 건 강정순 예를 들면 저는 빨래는 잘하고 세탁을 거는 건 잘하는데 제가 달인질 잘 못하거든요. 달인질은 강정수보다 잘하니까 이건 인간보다 똑똑한 거다.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특정 영역에서는 AGI 단계에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특정하게 인간이라는 것을 갖다가 똑똑한 현인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서 막 태어난 초등학생들도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인간이잖아요. 존중받아야 될. 그리고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도 어떤 경제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인간이거든요. 그들보다는 똑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으로 볼 때는 그 인공지능보다 사람보다는 인공지능을 써서 고용을 대체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클라나라고 해서 우리 유럽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거기에서 600명의 콜센터 직원을 CS 직원을 해고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답변을 더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고를 했고, 지금도 지금 국민은행도 뭐 이런 논쟁이 좀 있잖아요. 콜센터 직원 해고한다 만다 이런 논쟁들이 있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오면 그렇다 해서 제가 해고가 무조건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진화 속도가 빠르고 그러면 최소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합의들을 이끌어 나가면서 이 AGI가 흔히 말하는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에 큰 피해가 없이 노동의 재분배 과정들을 갖다가 정의롭게 만들어 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논의 구조도 필요한데, 이 논의도 시작하기 전에 뭐 매달 또는 매주 막 새로운 걸 발표해 버리니까 네. 사람들이 사실 정치인들이나 이런 법안 위반자들 같은 경우 이거 공부하기도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 AGI 논의는 멀리 가버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오픈 AI가 이럴수록 가장 리드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균형들을 맞춰주는 노력들은 필요한데, 지금 거버넌스 구도는 더욱더 불투명해진 거버넌스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고소한 이 사건은 AGI의 거버넌스가 지금 얼마나 불투명해져 있는가를 단적으로 환기시키는. 보여주는 어떤 네네.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일론 머스크도 아마 변호사들한테 돈이 많으니까 변호사들이 조언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지는 재판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의미를 저는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옹졸하게 재판을 하다니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AI를 더 잘 만들면 되지 그걸 가지고 가서 오픈 AI 기술 뺏어 오려는 거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런 비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경청해야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사건에 우리가 사회적 의미를 봐야 된다면 일론 머스크가 했던 의미는 이 AGI에 대한 2015년 오픈 AI를 설립하면서도 사실은 걱정됐던 것은, 일론 머스크가 걱정했던 것은 AGI를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했던 것처럼 이 AGI의 문제를 끊임없이 사회에다가 환기시켜줬다. 이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 예를 들면 뉴욕타임즈가 어디에 보도했던 것처럼 일론 머스크도 사적으로 테슬라로 이걸 가져가려고 했었다. 이런 부분을 갈등해서 일론 머스크가 100%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역적인 문제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전 지역적인 문제고,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AGI 사회로 진입하는 초입에 놓여 있다.
초입에 놓여 있다라는 거고 이 초입에 놓이는 속도가 천천하게 완만하게 가지 않을 거고 갑자기 어떤 놀라운 서프라이징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쑥쑥쑥 저희가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보셔야 될 것은 인공지능의 어떠한 그러니까 옛날에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도 심지어는 1차 산업혁명도 우리 종교적으로 표현하면은 새벽처럼 도둑처럼 찾아왔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이걸 묘사할 때,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 정도 규모로 갑자기 사회가 이렇게 10년 안에 훅 바뀔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모델 T가 그러니까 이 포드가 만들었던 이 대량 생산했던 모델 T가 뉴욕의 거리를 점령하는데 3년밖에 안 걸려요. 아, 자동차가 없다가 자동차가 확 들어와서 들어오는 즉 게 3년? 처음에는 3년. 그러니까 마차가 막 지나다니다가 한두 대 차가 끼어다녔는데 3년 뒤에는요 마차는 완전히 사라지고 차량으로 다 덮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훅 바뀔 거라는 거는 그 당시에도 예측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AGI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지금 과거에 우리가 알파고의 이 정도 수준의 인공지능이 아니잖아요. 이 파운데이션 모델 가면서 거대한 컴퓨팅 기능이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뭐 파이낸셜 타임즈 분석에 따르면 과거의 컴퓨팅 기능은 무어의 법칙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12개월에서 또는 16개월 또는 18개월에 한 번씩 두 번씩 곱하기 2로 성능이 좋아지는 거였는데 2010년대 이후부터는 컴퓨팅 파워가 매 6개월마다 곱하기 2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곱하기 2는 되게 무서운 속도거든요. 곱하기 2하고 곱하기 2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총합에다 다시 곱하기 2하고 총합에다 곱하기 2를 하면 우리가 이것을 한국어로는 지수함수, exponential function이라고 얘기하고 이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바닥에 있다가 어느 수점에서는 그냥 수직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인공지능의 발전 수준이 이 수직 상승하는 지점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에 미칠 여파는 대단히 파괴적일 수 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버넌스를 갖는 것, 사회적 논의를 갖는 것, 규제의 어떠한 큰 합리적인 틀을 갖는 것 매우 중요할 수 있고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와 오픈 AI의 법적 논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지 누가 하나의 잘못을 했었고 누가 이런 이메일을 보냈었고 여기에 누가 단문을 보냈었고 이걸 가지고 지금 사실 언론에서는 크게 확장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전체 숲을 보지 못하는 행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소송은 누가 AGI의 주인이 될 것인가를 놓고 벌이는 세기의 대결이다. 한판 승부다. 네. 그리고 우리도 참여해야 한다. 그런 그렇죠. 정도로 오늘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요? 네, 정 좋습니다. 박사님. 네. 생각하다 보니까 아까 첫 시간에는 우리가 의료계 얘기를 했는데 의료 대란이라고 하면서 우리 의사 수는 제한하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규제로 컨트롤을 하잖아요. 그거는 환자의 생명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AGI도 일자리하고 관련이 있다면 우리의 생명하고 경제적 생명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요. 잘 네. 논의해서 좀 입법도 하고 만들어 나가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강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